화제의 사건 사모고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사건을 쏘다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수갑 차고 도망간 그 사람, 그렇죠. 범죄자, 그 공개 수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공개 수배 하나 보죠? 결국 하는데 도주 9일 만에 공개 수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번 공개 수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름은 송민철이고 37살입니다. 네. 키가 175cm 되고 한 몸무게가 70kg 정도, 굉장히 좀 이렇게 다부진 단단한 체격이라고 하고요. 네. 서울 말씨를 쓰고 특징이 있다면 정수리에 원형 탈모가 있다라는 거. 아, 원형 탈모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원형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키 175에 네. 70kg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취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우리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전과가 화려하다는 거잖아요. 이미 13범 이상이에요. 절도나 상해 그 전과가 있고 11년 전에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전력이 있는데 그때는 한 2주 만에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빨리 잡혀야 할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혈기왕성한 30대고 예전에 흥신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 뒷조사하는 그런 데서 그렇죠. 그런 데서도 일한 경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용의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화려한 전과보다 더 놀라운 점 다들 아시겠지만은 맨발에 당시에 그리고 수갑 찬 채로 형사 2명을 제끼고 도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댓글들이 뭐라고 많이 달리냐면은 이 도주한 사람보다 저런 상태에서 도주하게 냅둔 형사들이 더 대단하다. 이런 이제 비아냥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주하는 도중에 부인하고 통화까지 했다면서요. 근데 사실 일이야. 경찰이 이 통화할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거를 사실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감청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실시간으로 그 통화하는 거를 할 수는 있는데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일날 영장 청구 시한이 아마 안 맞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늦게 통화한 걸 알고 이제 부인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추궁하니까 부인이 자기 지인을 통해서 오다고 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범인 도피 교사로 처벌을 하고 그 지인은 아마 범인 도피죄로 입건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공개 수배로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도 저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즉시 공개 수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은 감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험상 볼 때 형사들이 곧 잡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나태하게. 그리고 이 사람 저 죄명 자체, 그 죄 자체가 엄청 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죄도 아니고 곧 잡을 거라고 판단하고 약간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 10년 전에도 한번 수갑 찬 채로 이제 차고 있다 도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붙잡히면 이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여러 건의 공갈 전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또 공갈을 사실 했거든요. 50만 원 공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습 공갈이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혹시라도 그 누범의 가중을 또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도주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상에 법률에 의해서 체포된 자가 도주하면은 도주죄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갈 관련된 처벌도 받고 또 도주 관련된 것까지 합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될 거거든요. 이거 C형 간염 이거 매일매일 뉴스가 새로 와요. 이거 C형 간염 걸린 이 원장분이 또 뭐 몸이 안 좋다며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좀 제정신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제정신이 아닌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원장이 그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라는 거 진술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수액을 많이 놓는 그런 병원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수액을 놓는 과정이 어떻게 했냐면은 왜 수액 놓을 때 그 영양제가 혈관으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려고 피를 이렇게 역류를 시켰다는 거예요. 주사기를 꽂아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확인하려고 보는 그 와중에 당연히 그 피가 수액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또 주사기 거기에 묻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돌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환자가 계속 더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의사는 정신 나간 그런 행동을 했느냐.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원장이 3년 전 2012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출혈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장애 2급을 판단을 받았거든요. 판명을 받아서 혼자서 지금 거동도 거의 불편하고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리고 수전증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게 바늘, 주사 이런 거 다루는 의사가 수전증이 심하다는 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여기다가 언어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환자를 다룰 때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가 아무래도 이런 뇌 손상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렇게 주사기도 재사용하지 않았느냐, 꼭 남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원장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예, 그거는 솔직히 다른 목적은 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의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 어떤 좀 의식 판단 수준이 굉장히 그러니까 낮았기 때문에 그걸 판단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은근슬쩍 이걸 좀 넘어가 보려는 의도는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는 그런 의혹도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장애 2급이 맞다고 한다면 이 의사가 원장이요. 어떻게 근데 의료 행위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의료 행위를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아내가 이제 뭐 우리 사무장병원 뭐 폐답도 두고 하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내가 손님도 모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딘지 안 나왔지만 어느 특정 뭐 종교 단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진료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업 활동도 아내가 가서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직접 그 부인이 C형 간염 감염 여부 확인하려고 체열 지시까지 본인이 의료인인 것처럼 원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그런 의료 지시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불법이죠. 체열 자체도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봐서는 부인을 통해서 이 병원을 사실은 운영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의사 면허가 이게 종신제다 보니까 뭐 정말 정신이 없건 뭐라건 면허만 있으면 뭐 다 그냥 그거 가지고 병원 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종신제나 다름이 없죠. 제가 이제 의사협회 쪽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 의사도 사실 그 면허를 갖다가 3년 만에 갱신을 하게끔은 돼 있어요. 면허 갱신제도가 그렇죠. 3년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뭐 몇 시간 정도 그 의료 학회라든지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지 갱신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거동불편하고 말 어눌하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서 교육을 받고 갱신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 쪽에서도 좀 이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의사 면허 갱신을 굉장히 확실하게 합니다. 2, 3년마다 보면은 한 뭐 1년에 50시간 이상 뭐 수업을 듣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탈락을 시키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거기는 뭐 전문의 시험 같은 경우에도 10년에 한 번씩 다시 이제 획득하게끔 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갱신하게끔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교육을 뭐 받는 등 마는 등 뭐 1년 한 3년간 해가지고 한 20시간 정도 그렇게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하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말이 들리잖아요. 부인이 대신해서 가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뭐 민방위 훈련도 아니고 민방위 훈련도 요즘은 대리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 근데 저는 의사 이 원장의 해명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전증 같은 거 이제는 뭐 뇌출혈 증상이 있어요. 수전증 때문에 새로 포장 상태를 뜯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100원짜리 그 주사기를 다시 한번 재활용한 거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한 것도 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니 의 원장이 말투가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좀 이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환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매번 정기적으로 가서 이 수액을 맞고 게다가 이게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특정 종교 집단이 그렇게 많이 또 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했던 그 손이 떨려서 못했다 부분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변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그 핵심에 가까운 것은 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오히려 그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좀 전에 그 김복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몸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영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진료 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누군가 지금 안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누군가가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 의료행위 지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본인이 직접 어떤 의료행위까지 했겠다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런 걸 알면서도 혹시 가가지고 다 이제 몸에 좋다고 하니까 또는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주사를 맞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특정 이 사람이 진료하고 주사하기는 한 것 같아요. 자기 손도 엄청 찔러놨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흔들리면서 본인이 손을 떨으니까 주사하면서 본인한테 주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근데 특정 집단이 종교 집단이 좀 연루가 돼 있다 이 점하고 이 칵테일 주사도 어떤 성분인지 지금 다시 한번 또 조사를 또 벌이고 있다면서요? 칵테일 주사는 또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수상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주사, 그러니까 특정 그런 종교 집단 설이 왜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사 처방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98%.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주사 요즘에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처방을 먼저 하는데 주사 처방을 굉장히 많이 놨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가고 이랬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좀 이게 아는 사람들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건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니까 솔직히 이 주사 처방 같은 것도 그럼 이렇게 막 놔도 되느냐? 네. 딱히 뭐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는 이제 주사를 놔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왜 환자들이 건강보험 그 이제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사를 처방한 다음에는 그 병원이 왜 그 보험을 청구를 할 때 예. 먼저 이렇게 좀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에 그걸 주기 전에 맞아요. 심사평가원에서 한번 거르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이 제대로 됐는지 한 번씩 이렇게 리뷰를 예. 하는데 이 지금 병원이 100%에 가까운 주사 처방률을 내리고서도 여기에 안 걸렸다는 거는 약간 비보험으로 좀 잘못 이상하게 처방을 하고 주사를 놨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있구나. 아는 사람들끼리 지금 가서 수임받고 이러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의원에서 결국은 이제 다른 정상적인 병원과 같은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이 주사가 사실상 거의 업무의 대부분이었느냐, 이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한 예전에 이제 문제가 한참 되고 있던 그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향정유성 의약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규제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칵테일 주사가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것 자체가 현재 그 의료 기술로 볼 때 수준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모를 그런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한다, 걱정된다면은 그런 규제를 좀 의협 차원이나 아니면 보건당국에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주사기 계속 재활용했다면요. 시형 감염만 걸리겠어요? 에이즈 무슨 뭐 성병 뭐 다른 감염 다 이게 혈액으로 감염되는 어떤 질병은 전부 다 옮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뭐 에이즈 같은 거, 그다음에 B형 감염도 사실 혈액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라리아 같은 거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 내원한 환자 2,200 한 70명 중에서 600명 정도 한 상태에서 지금 67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 이거보다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3,400명이 나와야지 맞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 그래서 이거는 빨리 찾아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확대되는 걸 방지해.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 100원짜리 이 주사기가 아까워가지고 이거 재사용하는 그런 의원들 이 의원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도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큰 병원이 아니라 작은 병원, 개인 병원. 물론 작은 병원, 개인 병원이 이렇게 한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쪽에서 일했던 뭐 전직 간호사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회용 그 의료 소모품 같은 거를 갖다가 계속 재사용한다는 거고 이런 의원들뿐만 아니라 치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치과 도구는 입속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고열로 소독을 하고 해야 하는데 왜 그 석션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침 빼는 데 쓰는 그런 석션 같은 경우에는 고열로 소독을 할 수 없는 일회용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닦아서 다시 쓰는 곳도 있다라는 제보들이 잇따라서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조사를 해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 입에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물론 소독은 하는데 그게 원래 고열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일회용 제품, 플라스틱 제품은 고열로 소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충 이제 닦아서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다는 거. 아니 이거 병원 겁시나네.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된장 바르고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좀 믿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참 근데 이제 또 한간에서 얘기 들어보면요. 의사들이 시술을 하다가 본인들 그 팔이라든지 이런 데서 찔리는 경우가 주사기에 많이 있나 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의사들이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환자가 혹시 무슨 감염이 됐는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를 상대로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사들이 그냥 믿거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의사들이 감염되는 일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주사기 재사용해도 뭐 크게 뭐 제재받는 것도 없다며요, 사실. 네, 뭐 지금 보니까 의료법 66조 2랑 5인가에 보니까 이거는 의료인 그거고요. 주사기 재사용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 이제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자격정지 1개월 정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한 달만 쉴 수 아니 있으신다고요? 근데 여태까지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럼 손해배상 청구 누구한테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을 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과연 그 의사냐? 아니면 의사의 아내냐 또는 그 도와줬던 병원의 직원들이냐 이 부분은 글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잘못을 한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승소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그 가해자들이 과연 배상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네. 혹시 이런 병원이 지금 이 해당 의원이 혹시 그 의료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약간 의문시가 됩니다. 더군다나 민사적인 책임을 떠나서 형사적인 책임도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장기간 동안 정말 대놓고 했다고 한다면 어떤 상해의 그런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어떤 그 에이즈나 네. 어떤 비타 불치의 병, 난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중상해죄도 성립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형사적인 처벌도 많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아하. 인분 교수 징역 12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충 정하는 그런 양형 기준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건데 보통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약간 판례를 하나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년 구형하고 여기서 20년 구형하고 이러면 너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양형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는데 이럴 때는 보통 이런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라고 양형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걸 보고서 제일 높은 그걸 넘지 않는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너무 죄질이 가혹하고 너무 악하다고 해서 저기 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12년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우리 양형 기준보다 더 높게 네. 한 2년 정도 더 얹혀서 12년을 구형을 했고 이 교수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가담을 하고 네. 방조를 했던 그 남자 제자들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이 나왔고 그 여자 제자도 또 한 명 있었잖아요. 그 네. 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년, 뭐 폭행 장비 구매 이런 죄로 이제 혐의로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여제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혐의를 사실 부인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 가혹행위 외에도 이 교수와 여제자의 뭐 관계에 대해서 네. 뭘 사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말이 있었죠. 네. 이 여제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일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불구속 수사했었거든요. 그동안. 이 사람은 풀어놓고 수사를 했었는데 형을 그냥 아주 집행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요. 그 디자인협회 여기에서 관련된 그 법인 난제돈도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재단에서 나온 뭐 한 3,300만 원 정도. 뭐 이런 걸 빼돌린 돈으로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여제자. 그다음에 오피스텔 임대료. 네. 그다음에 이제 외제차 구입하고 리조트 회원권을 주고 네. 이랬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 교수하고 이 여제자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게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죠. 근데 의심은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들긴 하죠. 아니 제자한테 대학 등록금 내주고 오피스텔 외제차 사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이런 교수님 있으면 천사. 뭐 진짜 엄청 좋은. 아이고 이유가 한쪽에는 있겠죠. 인분 먹이고 한쪽에는 임대료 주고 이게 그렇죠. 네, 한쪽에서는 인분 먹이고 한쪽 제자는 거의 뭐 외제차 사주고 오피스텔 사주고. 네. 아니 근데 검찰 구형보다 사실은 법원이 이렇게 더 높게 하는 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흔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구형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러이러한 형에 처해 주십시오는 의견 제시하는 거니까 그보다 얼마든지 높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양형 기준보다도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양형 기준 자체도 법원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대체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그 죄질이 안 좋다고 봐가지고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것인데요. 판결문에 이제 그 어떤 특정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일반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정신적인 살인행위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가지고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냈거든요. 그렇다면 합의가 안 된 상황이고 또한 그 피해자가 이렇게 엄벌을 이렇게 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그 양형 기준을 넘고 구형까지 넘어서는 이런 중한 그 형을 선고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청룡영화제가 또 어제 있었는데 뭐 이 대종상은 뭐 완전 뭐 택배 수상이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정말 대종상 이거 만들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청룡영화제는 엄청나게 또 성황이었다면서요? 그렇죠. 화려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대종상하고 굉장히 비교가 됐었었는데 대종상 같은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그 남녀 주연상 후보들 한 9명 정도가 다 불참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수상이 아니냐 다 대리 수상이었었는데 이번에 청룡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연상 후보들이나 여러 그 배우들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화려했었죠. 영화인들의 그야말로 잔치였죠. 그렇죠. 잔치였죠. 그리고 사실 어저께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연결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가라앉은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배우들은 약간 검은색과 화이트
계통의 옷을 선사를 하면서 김혜수 씨.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타면서도 나름 양호한 것 같아요, 의상. 화려해. 그것 때문에 별로 아마 안 팠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뭐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특이한 드레스를 많이 봤을 텐데 네. 이번에는 그 이제 색깔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빨간 뭐 빨주노초 파란 뭐 이런 게 아니라 검은색 또는 에도의 화이트 의미로, 예. 그렇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에도의 분위기도 좀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또 그 상을 준 것도 굉장히 좀 서로 공감할 만한 상들이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되게 이렇게 가야 할 사람들한테 잘 나눠졌다라고 하는데 네. 보니까 뭐 최우수 작품상은 이번에 이제 다 1000만 관객 넘은 암살 그리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가 이번에 나무 주연상을 사도에서의 연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1000만 관객이 넘은 그 베테랑에서 네. 열연을 예. 해서 나무 주연상을 탔죠. 근데 이정현 씨 여우주연상은 아주 깜짝 놀라긴 했어요. 본인도 되게 놀랐다고 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20년 전에 꽃잎이라는 꽃잎. 영화에서 맞아요. 조금 약간 미친 그 소녀의 연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특히나 이 영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정현 씨가 그 출연한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거 잘 모르실 못 봤어요. 거예요. 예. 잘 모르는 영화예요. 그런데 TV조선에 있는 저 극장에서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네, 예술 류의 극장에서. 그렇죠. 출연료도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노 이정현 개런티로 씨는. 가고 네. 심지어 그 노 개런티라고 하더라도 보통 배우들한테 그 차비 정도는 지급을 하는데 이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차비도 안 받고 오히려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네, 스태프들한테 다시 밥도 한번 봐야 사주고 되겠네요. 이래서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그 출연한 영화, 그 네. 굉장히 영화가 이제 좀 호평을 받았고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여우주연상까지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유아인 씨 사실 이 소감을 말을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앞으로도 부끄러워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겠다는 소감이 얼굴도 멋진데 말도 멋있더라고요. 그동안 청년영화제 얼굴이 멋있으니까 멋있어 보이겠죠, 뭐. 그런 건가요? 무슨 전 앵커님이 유아인 씨를 좋아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멋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좋게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그런 본인의 그런 생각도 당당하게 밝히는 배우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 그냥 단순한 그런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그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아이콘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정현 씨가 이게 여우주연상을 탄 게 의외라고 생각되는 게 물론 뭐 연기도 잘하고 작품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워낙 정말 큰 여배우들이 많잖아요. 김혜수, 맞아요. 전도연, 예. 전지현 뭐. 예, 막강한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저 이정현 씨가 약간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꽃잎이라는 그 영화 자체도 그 전에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뭐 연결됐던 뭐 그런 거 비슷할 겁니다. 뭐 그런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저 영화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배우들의 이 드레스 맞아요. 김혜수 씨 거는 저희가 자세히 봤습니다만은 또 다른 뭐 화제의 드레스들은 없었어요, 뭐? 사실 어저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화제의 드레스는 없었는데 보통 그냥 화이트 아니면 검은색 약간 좀 파인 드레스는 있었어도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죠. 대신 눈에 띄는 드레스는 아니고요. 네. 정장이 눈에 띄었는데 누가 입은 정장이냐? 바로 배우 이정재 씨. 이정재 씨요? 그분 저희 딱 지금 나오네요. 안 그래도 약간 좀 이게 갈치빛깔 아니에요? 갈치 약간 파란색 갈치빛깔로 약간 고등어인가요? 그러면? 이게 뭐 고등어 색깔, 파란 색깔 이정희 씨도 하는데 팬들이 또 화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민트빛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턱시도 그런 룩을 소화를 했는데 솔직히 저거 아무나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런 거 아무나 소화 못해요. 저거 제가 입은 무대 의상이라 그러죠, 저걸. 예. 굉장히 반짝반짝한데 뭐 네. 화려하긴 하지만 이정재 씨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돼서 멋있죠. 네, 호평을 받지 않느냐. 뭐 일각에서는 뭐 워스트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네.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정재 씨니까 워스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 여자분들 중에서 베스트셀러를 뽑는다면 또 남자 중에서 뽑는다면 누구 뽑으실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좀 뽑은 네.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혜수 씨 같은 경우가 베스트로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그냥 깔끔하게 많이 뭐 파이지도 않고 그렇게 노출 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 40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죠. 맞춰서 나름 클래스도 네. 있고 노출도 아니면서도 은근한 아니 섹시미도 근데 갖췄다. 가만히 보면 치마가 다리 허벅지까지 위까지 쫙 찢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보이는데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클래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클래식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호평을 받았었고, 뭐 제가 보니까 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정재 씨가 그 되기도 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니 사이다 오록이라는 게 또 뭐예요, 김혜수 씨 사이다 오록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이제 상을 갖다가 주면서 김혜수 씨가 솔직히 여우 주연상을 탈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정현 씨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이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면서 김혜수 씨가 본인이 여우 주연상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청룡 영화상 너무 좋다. 상 참 잘 주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갔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명한 사람한테 다 몰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봐서 연기 잘하고 그 작품이 좋은, 그러니까 암살 같은 뭐 그러니까 이게 다 천만 관객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의미가 있는 작품들한테 상이 골고루 갔다라는 영화가 의미에서 워낙 좋은 게 많았어요. 뭐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뭐 사도. 정말 한국 영화가 이제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저 유한 씨 얘기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유한 씨가 지금 집착하시는군요. 아니 이번에 젊은 배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시상식에서 뭔가 굉장히 좀 즐긴다. 근데 자신의 영화 베테랑은 뭔가 패러디한 이런 것도 또 화제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유한 씨가 뭐냐면은 제가 이걸 감히 따라할 수가 없는데 베테랑 영화에서 재벌 3세의 연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어이가 없네 이런 대사를 한 번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정말 어이가 없어 하면서 그런 대사가 베테랑에서 영화 베테랑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나무 주연상도 탔지만은 신인상도 수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상 그 수상 소감 때 본인이 이렇게 타게 된 게 어이가 없네 하면서 그걸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대사를 또 한 번 패러디를 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좀 센스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젊은 배우지만은 제가 항상 이렇게 배워간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수상 소감도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죠. 다음에 기회 되면 유아인 씨를 반드시 우리 전 앵커님하고 정혜정 앵커한테 요즘에 한번 해주십시오. 아마 이거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거 어메커님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메커님이 불안해. 저는 저 벨벳 자켓을 꼭 입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멋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루라 기자, 손소 변호사,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